이 책은 그 일레인 스켈리라고 하는 영미권의 영문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통받는 몸이라고 하는 책을 한국에도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딱 석학 반열에 이제 오른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미권의 영문학자 치고 이 책 되게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약간 철학적으로 탄탄하게 그 사유를 끌고 가는 게 좀 그런 사람이고, 또 영미권에서 그렇게 사유가 탄탄한 사람들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 문학이나 이런 예술 같은데 사례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갖고 오면서 이제 그 논리 전개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뼈가 이제 논리고 사리들이라면 그 뼈와 살이 다 이렇게 어울려 있는 이제 그런 글들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고통받는 몸은 1985년에 이제 쓰여진 거고, 예, 이 책은 그거보다 뒤에 제가 여기다 안 넣었네요. 1999년에 이제 그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움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폄하가 되었다. 그래서 폄하하는, 그러니까 가치 절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절하된, 평가 절하된 그 몇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논변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이론들을 쭉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 그 예술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 가령 저기 전쟁 상황인데 그걸 아름답게 찍는다고 해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나 불이나 정의로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아름다움에만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좀 정치적인 좀 부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게 있으면 뭐 자연이건 뭐건 간에 가서 이제 그걸 파괴한다. 착취라고 파괴한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전개하고 그 뒷부분은 그래서 아름다움은 그래서 부정의한가 부도덕한가 보면 아름다움이 그렇지가 않고 정의롭고 어떤 도덕성과 연결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아름다움 하면은 플라톤의 향연을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향연에서 보면 한 아름다운 신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진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런 걸 수직적인 상승의 변증법을 통한 아름다움의 경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결도 약간 수직적인데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진리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진리가 저 위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내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을 때,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데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보는 그 아름다움을 과거의 기억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보게 될 것이나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진리랑 가까이 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의 진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아름다움도 진리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서 재미난 거는 그 마티스 그림에 대해서 잠깐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마티스 그림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탁월하고 재밌어요.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이제 마티스 그림을 이제 읽어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얇아서 아마 이렇게 한 권씩 사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얇고 그냥 딱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 그런 좋은 책이라서. 네,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은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서 정의에 이르기라고 정했는데, 제목 자체가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니까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이제 일레인 스케리 저자와 책 소개를 보면 일레인 스케리는 하버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고 고통받는 몸, 재현에 저항하기, 책으로 꿈꾸기, 법의 지배, 인간의 실정 등이 있으며 그의 저서로 최근까지도 여러 책을 내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저서인 고통받는 몸은 그를 석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중심 주제는 인간과 몸 그리고 정의였습니다. 99년에 출간된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본으로 130쪽 정도의 작은 책으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인들의 무관심 내지는 비판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과정에서 저자는 아름다움이 어떻게 진리로 이어지고 또 인간성 및 정의로움, 공정성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보면 아름다움은 자신의 모사를 촉발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걸 보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지금 해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 같이 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자식처럼 또 생산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종족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재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내가 봤던 거를 똑같은 아름다움의 모사를 또 생산해내고자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내가 본 아름다움을 누구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예, 이제 스케리는 책의 첫 장에 위의 제목을 이제 답니다. 아름다움은 자신의 모사를 촉발한다. 자, 아름다움은 자신의 모사를 촉발한다. 이 말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낳는다. 내지는 아름다움은 그것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낳는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근접한 경험의 사례를 들자면 우리는 아름다운 화장이나 치장을 보고 따라합니다. 유명 여배우의 스타일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따라하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모사는 아름다움을 다룬 플라톤의 이제 향연에서도 나옵니다. 눈이 아름다운 누군가를 볼 때 몸 전체는 그 사람을 재생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말하듯 시와 법을 낳기를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류크로고스의 작품 낳기를 촉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을 단지 뭐 시각적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의 아름다움, 뭐 법의 아름다움 이제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뭔가 아름다움을 봤을 때, 뭐 단테가 베아트리스를 봤을 때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이제 시를 쓰고 싶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론 내놓고 싶어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이제 결국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연쇄적으로 낳는 이제 이런 방식의 아름다움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은 단테로 하여금 소네트를 쓰게 만들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 안나 밑그림을 그렸을 때 지나치면서 그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또 똑같이 보기를 원했다. 이 성 안나는 그 성 안나와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걸 그 3강에서 보면 세잔의 회의의 제일 뒤에 그러니까 2강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3강에 여기 이 책에서는 이 그림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서 제가 안 넣었는데 그 37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그 아기 예수,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근데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칼라로 된 걸 보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걸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이 그림을 사례를 들었을까 보면 이 그림이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앞에 있는 안나는 이제 그 마리아 예수의 엄마고 뒤에 있는 그 여자는 마리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예수의 할머니. 근데 보면은 두 사람 얼굴이 거의 똑같이 젊은 여자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그려져 있을까? 얼굴도 비슷하게.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갖고 있던 개인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모랑 아주 어렸을 때 떨어져서 계모 아래서 자랐잖아요. 근데 계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계모도 다빈치를 너무너무 사랑을 했던 거죠. 근데 자기는 친모한테 버림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어머니하고 자기하고의
뭔가 이제 갈등을,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을 좀 승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림이, 화해시켜 놓은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서는 다른 누군가도 또 똑같이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름다움은 모사를 낳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낳으며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이 지각할 수 있도록 분배의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저 하늘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배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의 17쪽의 한 구절은 대표적인 문구로서 번역본 책의 뒷표지에도 인용이 되었는데 그 구절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에디스는 온 천지가 꽃이야. 내가 여기 있었으면 이라든가 지난밤 나이팅게일이 다시 노래했어. 가능한 빨리 이리로 와. 라든가 이제 이러한 말들은 물론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모두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이유는 그 선생님 잘 아시겠고 병건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 철학자고 그 보바르 시대 같은 여류 철학자라고 뭐 공장 노동자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철학을 전개했던 뭐 이런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신을 기다림에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이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불운으로 파괴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끌고 들어온다. 참으로 귀중한 것들은 세계의 아름다움을 향하는 사다리 계단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아름다움이란 한 가지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고 또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웃과 분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몬 베이유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향하는 사다리 계단들이라고 하면서 상승의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름다움 어떤 걸 봤을 때 그거를 그 귀중한 모든 것들로 향하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일깨워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일종의 아름다움의 확장이라면 그 확장이 상승인가 아니면 옆으로 수평적인 확장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스키리가 두 번째에서 이제 이게 수평적 확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종류를 이야기해요. 예, 3장 예, 아름다움의 확장 진리를 보면 예, 플라톤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진리까지 이르게 되는 사다리를 향연해서 제시를 하죠. 스키리 역시 아름다움과 진리의 관계를 이제 말합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스키리의 차이는 플라톤이 상승의 변증법을 사용해서 진리에 이르고 있다면 스키리는 확장의 변증법을 쓰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누구나 다 자신이 보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 어떤 이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경험, 이 한계를 넘어서 어떤 걸 생각하려고 하죠. 이제 아름다움을 보면 늘 이제 그거보다 더 이상의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게 이제 아름다움의 경험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 44페이지 그 아래 인용문을 보면 아름다운 어떤 것은 정신을 채우며 하지만 그 자신 너머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더 큰 어떤 것 내지는 그것과 관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는 동일 규모의 어떤 것에 대한 탐색을 요청한다. 아름다움은 비판가들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리고 바라보면서 일체의 사유를 중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딱 아름다움 입이 떡 벌어지면서 막 감탄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은 정신으로 하여금 전례, 앞서 있었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 또 평행물, 이것과 유사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탐색하면서 연대기적으로 뒤로 움직이고 또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아까 모사를 낳는다고 하는 건 일종의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도록 또 사물들을 연관짓기 위해 개념적으로 비켜 움직이도록 촉발하며 이제 약간 이제 이 말들은 영문학자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지난번에 썼던 또 본질적 속성 여기 이제 파묻히기 쉽잖아요. 근데 그 개념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면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측면, 아름다움의 측면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 사물 아니고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아름다움을 갖다가 우리가 또 확장해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약간 비켜서 움직여서 그 경험을 촉발시키며
또 사람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양 모종의 절박함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아름다움은 파괴될 수 없는 것, 불멸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왜 아름다움이 구세계와 신세계의 저 동일한 예술가, 철학자, 신학자들에 의해 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저자인 스케리는 마티스의 그림에서 온 그 경험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자신을 탓하면서 마티스의 그림 속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마티스 그림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전에는 마티스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못 보았길래 지금 와서야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여름을 자기 방 안에 마티스 그림을 여기 몇 점, 13점을 다 붙여놓고 복제화를 그 다음에 도대체 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봤던 내가 놓쳤던 거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데 자, 그것은 이 책 제일 앞에 오디세우스가 나오거든요. 오디세우스 앞에 있는 나우시카의 아름다움의 발견, 단테 앞에 있는 베아트리체의 발견과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일단 발견하게 되면 뭔가 약간 활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를 더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인용문을 보면 자, 마티스는 결코 삶을 구원하겠다고 희망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우연히 그림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갑자기 진정되도록 그렇게 고요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마티스가 했던 말이라는데 굉장히 마티스의 그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그림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문제가 진정되도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진정되도록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뭐 삶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진정된 그 고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스킬이 얘기인데 나의 정원이 땅 속에 있어서 상실감에 빠졌던 어느 겨울,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네요. 겨울, 나는 온 벽들에 마티스 복제화를 걸었다. 한 방에 13점, 긴 겨울 내내 나는 나의 응시하는 눈을 그 그림들로 달랬다. 그러니까 마티스가 원했던 방식으로 자기가 그걸 했던 거죠. 달랬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돌이켜보면 야자나무에 대한 이전의 나의 무시를 그토록 놀라운 것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다. 모든 니스 그림의 배후에 있는 그 전례, 그러니까 전례라는 건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났던,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은유겠죠. 아름다움은 야자나무다. 반복돼서 계속 나타났다는 건데 그 전례는 야자나무 잎이다. 더 정확히 모든 니스 그림은 아네모네 꽃과 야자나무 잎의 완벽한 교차다. 근데 야자나무가 도대체 지금 아름다움은 야자나무다. 이렇게 제가 은유처럼, 여기 이 책에는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스케리는 그렇게 발견을 한 거죠. 아름다움은 야자나무다. 야자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스케리가 야자나무를 그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야자나무가 일종의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야자나무를 보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쭉 돼 있잖아요. 빗살무늬. 근데 그 빗살무늬는 니스는 햇볕이 찬란하게 들어오니까 거기 덧창에 들어오는 그 빗살무늬. 그러니까 그 야자나무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 이것이 니스에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의 모든 뭐 햇빛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다 골고루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마티스는 모든 그림에 야자나무를 넣었어요. 그 야자나무가 암시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마티스의 니스 그림에서 야자나무와 그 야자나무의 줄무늬들은 언뜻 배경처럼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물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뭐 여자가 앉아있고 뭐 그림을 그리고 여자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 인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자나무는 늘 배경에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배경에 있는데 근데 스케리는 그러니까 못 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스케리가. 그런 야자나무와 그 줄무늬에 주목한다. 마티스의 니스 그림 모두에서 나타나는 야자나무 그림 그리고 그는 마치 아름다움을 탐사하는 사람처럼 야자나무의 숨은 뜻을 탐사하기 시작한다.
야자나무 흔적을 놓친 것은 놀랄만한 일처럼 보인다. 방의 정경 도처에 그토록 널찍하고도 밝게 산포되어 있는 그 사물은 그림의 바로 그 뒤쪽에 마치 거의 배후인 양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야자나무는 니스 그림들 모두 혹은 거의 모두에 현존한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을 제가 보낼 때 넣었는데 칼라로 넣고 좀 크게 넣었는데 이렇게 작게 됐는데요. 제일 뒤에 26페이지를 보시면 야자나무가 있어요. 그 왼쪽에는 오전 9시에 그림을 그리는 여자인가? 제목이 그랬던 것 같고 오른쪽은 바이올린을 켜는 여자인데 야자나무가 창문 바깥에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보면은 야자나무의 줄무늬가 여자의 옷에도 있고 벽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바이올린을 켜는 그 술에도 야자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얇은 가는 선들 있잖아요. 거기도 야자나무가 있고 벽에 있고 이제 창문에 비치는 그 옆에 커튼에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어떤 스타일이 다 그림 안에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티스 그림의 특징을 구성을 하면서 마티스 그림의 아름다움을 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야자나무가 니스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만약에 이중섭으로 따지면 그 어떤 굵은 선에 의한 소? 네, 근데 그 굵은 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소그림에도 있고 아이들 그림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작가마다 다 자기의 고유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응축해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읽어볼게요. 21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서 야자나무를 실제 있는 그 야자나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마티스의 그림에서 야자나무는 그 줄무늬와 유연한 선과 함께 스타일로서 곳곳에 방사되어 있다. 줄무늬 벽지에서 여자의 줄무늬 옷에서 화가의 붓에서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빛의 가닥들이 야자나무 위에 내리듯이 그림 속 모든 사물들 위로 내려와 있는 듯하고 그럼으로써 그림이 완성되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묘사한 부분인데 마티스 그림 안에 있는 야자나무. 구성 행위를 묘사하는 다른 니스 그림들은 이와 유사하게 야자나무를 도구로서 등록한다. 아침 시간, 아까 왼쪽 그림의 여자 화가는 몸통, 허벅다리, 다리를 덮는 노란과 검정 줄무늬 옷을 입고 있다. 수직 줄무늬는 허벅다리에 이르러 수평이 되며 태양빛처럼 번뜩이는데 그러다가 다시 무릎에서 방향을 틀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녀는 빨강과 하양 줄무늬 벽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직의 긴 복숭아띠 장식들이 창문과 벽과 그녀의 그림 뒷면에 줄무늬를 내린다. 그녀가 앉은 각도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붓은 자루만 있고 붓은 없다. 그러니까 자루만 이렇게 있고 붓이 안 보이는데 그 붓이 있는 자리에 바깥에는 야자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야자나무가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연속성이 이제 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의 손 바로 위에 멀리 떨어진 야자나무에 벌어진 잎들, 호화로운 지붕 붓이 서 있다. 이러한 창조의 비전은 청각적 구성,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그 그림, 바이올린 연주라고 하는 청각적 구성까지 확장된다. 열린 창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젊은 여자에서 음악가의 활 역시 그녀의 창문 바깥에 있는 야자나무 잎들에 의해 완성되고 연속되는데 그 잎들은 그녀의 활을 붓으로 바꿔놓는다. 그녀는 삼면의 줄무늬 벽의 골짜기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 있다. 그녀의 머리 위 거대한 열린 창문은 열린 하늘, 열린 바다, 열린 돛, 열린 야자나무 이런 것들은 그녀가 연주하고 있는 쾌청한 음악의 그림, 그녀의 활의 붓으로 그려진 그림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음악을 듣지 않아도 지금 전체 그림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음악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리고 그게 다 어떤 하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를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경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뭔가 이제 탐구 의욕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더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게 나오고, 예, 그래서 마티스의 그림에서 야자나무의 줄무늬는 그림의 전방위에서 발견된다. 이는 마치 아름다움을 한 번 발견한 사람의 눈에 사방에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노래, 풍경 등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아름다움은 시각적, 청각적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베아트리체 앞에서의 단테의 시처럼 소네트로도 경험되고 파이드로스라는 아름다운 소년 앞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운 연설로도 경험된다. 그러니까 파이드로스를 딱 아름다운 소년을 앞에 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말하자면 동기를 부여받아서 연설을 아주 아름다운 연설을 하게 된다거나 우리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갑자기 막 약간 업되고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라톤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다움을 모사하고 아름다움을 낳고 또 아름다움을 더 무언가를 탐구하려고 촉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그 대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공산이 있다. 왜냐하면 칸트가 말했듯이 다른 모든 쾌락들과는 달리 우리가 아름다움에서 취하는 쾌락은 소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쾌락 향유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게 끝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쾌락인데 뭐 기분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고, 근데 아름다움이 주는 쾌락은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죠. 이 지속적이고 그걸 왜 그럴까? 아름다움의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생명력은 왜 유지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 모사를 만들게 하고 또 이제 내가 봤던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또 그리게 하고, 이런 생명력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쾌락은 죽는 쾌락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쾌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 더 멀리 동의를 얻는 형태를 찾아 계속 나아갈 때를 상정하면서 시몬 베이유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멀리까지 세계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까지 간 사람은 그것들을 더 작은 사랑이 아니라 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품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할 줄 안다는 거는 그 확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 대한 사랑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랑에서 더 범위가 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베이유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키리가 아름다움이 진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과 진리가 같다라고 하는 그 동일성이 아니라 시나 그림이나 야자나무나 사람이 참된 것, 진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초대받지 않고 자유롭게 오는 그 어떤 여타의 지각적 사건도 공유하지 못하는 전기 밝기를 가지고서 확신의 경험과 또한 착오의 경험을 줌으로써 진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욕망을 불붙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름다움과 진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예, 그 62페이지, 책의 62페이지를 보면 예,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그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즉 우리를 들어 올려 전방으로 새로운 대지 위로 내딛게 하는 아름다운 얼굴과 노래는 또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 무엇에서건 그것들을 재발견하고 되찾으라고 부추기면서 계속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또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뒤에 이게 충만과 과속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뭔가 오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건데 마치 그게 대상의 속성인 양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과소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정의를 내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때 계속 그거를 느끼는 주체의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향하는 어떤 탐색 과정이라든가 결코 대상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계속 생명력을 갖게끔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다시 모사하고 싶어하고 본 걸 또 표현하고 싶어하고 하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이 그 주관, 그러니까 그걸 그 경험하는 주체 쪽이지 저 아름다움이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건 다음번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비판이 갖고 있는 오류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스케리는 지난 20년간 인문학에서 아름다움의 그 추방, 인문학에서의 아름다움의 추방을 논합니다. 아름다움의 추방은 특히 정치적 불평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그 비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아름다움은 우리의 관심을 선점함으로써 잘못된 사회적 배치들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즉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정의로운 사회 배치 내지 분배예요. 분배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비판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지속된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 때 그런 우리의 행위는 그 대상에 대해서 파괴적이다. 그 대상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스키리는 이 아름다운 추방을 주장하는 저 두 비판의 논변이 모순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순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응시가 그건 대상을 파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적인 방식으로 그 대상을 경험해라. 근데 첫 번째 비판은 왜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불의를 당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아름다움의 시선으로 보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에서는 대상에 대한 무관심성을 비판을 하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아름다움의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랑 첫 번째가 그 자체적으로 둘이 모순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비판 속에 들어있는 오류에 대한 스케리의 지적은 꽤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 논변에서 주장되는 것은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자의 응시가 아름다운 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무관심성일 것입니다. 이제 칸트적인 방식의 그 무관심성이겠죠. 뭐 관조하는 그 취미 판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첫 번째 논변에서 아름다움의 추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무관심이 정치적 무관심을 낳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선 시선의 무관심을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시선의 무관심에 대해서 이 두 논변은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움의 추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향한 시선은 대상에 대해서 파괴적이지도 않고 또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비판이 파괴적이거나 무관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고발당한 그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로 사회적 불의에 기여하기는커녕 혹은 심지어 무고한 방관자로 불의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남아있기는커녕 우리에게 항상적인 지각적 예리함을 요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경험을 하려면 예민해야 되잖아요. 예민하고 예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관심도 아니고 지나친 관심도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의 걸 요구한다는 거죠. 지각적 예리함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 2장 이후 책 나머지 부분에서 스케치되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지시를 통해서 불의를 다루는 일에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준다.
형태의 지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대칭성, 그다음에 균형,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의 그 사고 방식에 체화가 되면,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행위하는 방식이 균형과 대칭과 어떤 공정, 분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태가 갖고 있는 그 직접성에 의해서 우리한테 뭔가 공정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특히 시선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자의 시선이 아름다운 것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스케리는 그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항변한다는 거죠. 내 시선이 누군가를 파괴한다. 근데 뭐 정신분석에서 말하면 그 시선이 그 대상을 죽인다. 뭐 카인과 아벨의 카인의 시선이 뭐 자기 동생을 이제 죽이고 싶은 시선, 뭐 질투에 의한 죽이고 싶은 시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선이 갖고 있는 어떤 잔인함, 특히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시선이 갖고 있는 저 대상을 파괴하려는 그 잔인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신이 있고 정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가 있을 때 신처럼 전능하거나 시처럼 감각적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신의 경우에 오히려 그 보는 행위로 인해서 신이 아니라 인간 지각자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신을 올려다봐 너는 뭐 무례하구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의 대상을 이제 얘기할 때 신이 있고 뭐 시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 정원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선이 그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 올려다 봤다가 신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또 신은 시선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아름다움의 시선이 대상을 파괴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름다움의 시선이 대상을 파괴할 때 뭔가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거나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시선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 시선이 대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은 대상이 완전하거나 감성력이 없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이 아닌 그 시나 꽃병 경우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 더구나 사례들이 시사하듯 그것은 숭배 행위를 통해서 종교를 영속화함으로써 혹은 시가 사라지거나 시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자들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하여 시를 영속함으로써 심지어 혜택을 수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선이 그 대상을 계속 잔존하게 오래 영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을 우러러보면 신이 계속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 누군가가 잘못할까봐 계속 지켜보면서 저게 완전함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시선이 대상에 대해서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응시가 대상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름다움의 시선이 사람을 파괴한다,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방식은 조금 다르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인 경우에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자가 거꾸로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단테의 새로운 인생에서 베아트리체와 마주하면서 서게 된 그 단테는 격렬한 떨림을 겪는다. 어떤 위험에 놀란 단테의 모든 감각들이 바짝 움츠린다. 그의 몸이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이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본 어떤 시선이 자기 자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우리들 각자가 갑자기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고는 인도에서 발을 헛디디고 새로운 깃털에 땀방울이 생겨나고 마치 선물이나 재물을 제공하듯 상자를 떨어뜨리고 그러는 내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버스가 섰다가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의 지각자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름다움을 보기를 거절할까?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까? 나를 이제 위험하게 하니까 버스도 못 타게 하고 뭐 신호등 못 지키게 하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을 거야. 거절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아름다움을 응시한 자는 그 아름다운 대상의 시각장 안에 들어가 있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위험에 빠졌지만 저 사람이 날 봐주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위험에 빠져도.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대상이 보는 그 범위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루스트는 기차 정거장에서 우유를 파는 눈부신 빨강머리 여자를 쳐다보면서 그녀를 그의 시각장 안에 간직하기 위해 그녀의 일상적인 노동 중에 그녀를 동행하고자 소망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시각장 안에 포함되고자 하는 그녀가 날 안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하는 똑같이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름다움을 향한 시선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것. 오히려 저 아름다운 대상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위험에 빠지니까 저거를 보지 않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난 그 속에 들어가면서 저 아름다운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장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자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싶은 욕망을 낳는 것은 아름다운 대상과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유사한 정도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그 장 안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저 대상이 있으면 그 시각장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는 왠지 모르게 아름다움의 어떤 장 안으로 자기가 그 속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장 안으로. 저는 약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여고였거든요. 근데 예쁜 친구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쁜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네가 상대적으로 더 못났으니까 너 더 못생겨 보일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꾸로 예쁜 친구랑 같이 다니면 저도 약간 예뻐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런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애들을 뭐 그게 꼭 외모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나도 마치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제 걔가 갖고 있는 품성이라고 하더라도 공유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여기 마지막까지만 읽을게요. 이 히아신스 다발은 저기 오타예요. 제가 그 잘못 찍어가지고 여기 들어간 것 같고 이거 지우세요. 히아신스 다발. 못생긴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를 위해 구성하는 연설은 바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 단테가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응답으로 시를 지을 때 그는 마치 파이아케스족의 섬 기슭에서 목욕을 한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생산하는 것.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필드가 있을 때 그 필드를 공유하고픈 욕구가 이제 같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생산물들을 낳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숭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숭고가 왜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숭고적인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오늘은?